그러니까 노인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돌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장년에게는 적합한 서비스들이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독사 현장은 이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오랜 고민거리인데요. 그러니까 노인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돌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장년에게는 적합한 서비스들이 없습니다.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들은 식사예요. 그러니까 식사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음식이 제공이 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텐데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셜 다이닝이라든가 밑반찬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사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지어다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단절된 채 살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발견되는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다인 가구에도 해당되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이라는 항목을 없앰으로 인해서 혼자서 단절되었다가 돌아가신다면 모두 고독사로 포괄하는 이런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따라서 고독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방 정책의 초점은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 외에도 고립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주로 주거 취약계층,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이런 곳에 복지관의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웃리치라고 하는데 아웃리치 하면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살고 계신지 혹시 돌봄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서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아까 얘기한 일상 지원 서비스, 식사나 청소 지원, 그리고 혹시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 그리고 국가의 국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원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이 이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하고 신고한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독사 현장은 이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오랜 고민거리인데요. 거부는 사실은 아직은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찮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무기력하고 남루한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잘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거나 심각하게 위험 상황에 있는데 계속 술을 드신다던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눈으로 보면 대체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권유해서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를 권유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하자라고 계속 유인하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꾸준하고 인내가 필요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죠. 경제적 고립 문제가 사실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얻는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의 임금의 50에서 60% 정도에 이르르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재취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을 채용해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을 하시게 되고 빚을 내시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안게 되고 잘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몰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무기력하게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중장년들이 자신의 어떤 지혜라던가 삶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이나 시장 경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해서 최근에는 협동조합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라던가 활동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도 이 중장년들에 조금 더 맞게 이들의 능력과 역량을 그래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사회적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공공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에서 이들이 손을 내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야 하죠. 지자체 돌봄 서비스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IoT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감지 센서를 집안에 부착을 해서 내가 갑자기 쓰러졌거나 움직임이 전혀 감지가 되지 않으면 위험 신호가 통제실에 가고 그 신호에 따라서 누군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IoT 서비스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체감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내가 뭐 쓰러지면 누군가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느끼기 어렵거든요. 고립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따뜻하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람을 지지해주고 매일의 일상을 지탱해줄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IoT 서비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AI를 통해서 뭔가 대화를 나눈다거나 뭔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도 서비스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다 일일이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는 이런 안전 확인이나 기술 확인이 아주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1인 가구가 이제 800만 가구가 넘어간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걸 이용하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떻게든 느슨하게든 좀 가깝게든 접촉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만든 마음 편의점이라던가 전주에서 운영하는 함께 라면 같은 곳은 어떤 공간을 만들고 문턱을 낮춰서 어떤 사람이든 찾아와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뭐 필요하면 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일자리라던가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열린 공간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게 되니까 게다가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의 어떤 동인이 되고 서비스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웨이가 되더라라는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주는 효과들이 굉장히 커요. 집을 떠나 나와서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조금 쉬고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정보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안전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는 보조적인 것으로 하고 조금 더 투자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고 사람이 공간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적인 접근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단 자살예방센터는 약간 우울감이 있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충분히 전화 상담이라던가 카카오톡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장년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중장년의 특성들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과제 중심적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조금 치중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는 편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지금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현재 자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무언가 자기가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비루한 현실이나 자기의 이 남루한 상황을 터놓지 않더라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지지해주는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지원체계나 안전망이 필요해요. 이건 상담센터라던가 아니면 정신건강, 자살 예방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패를 달고 있는 곳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사회 안에 있는 공간, 그런 열린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안고 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목적을, 뭔가 치료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람과 연결될 수만 있게 한다면 그 다음에 충분히 어떤 계기가 생길 때 충분히 상담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접점을 갖게 하는 게이트웨이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만 오는 곳이야 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명칭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 편의점, 함께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정보가, 한국의 복지정보들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그리고 복잡하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 다른 사이트에 가서 기준이라든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기 위해서 포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포털이 따로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포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각 1인 가구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고립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완전히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던가 프로그램, 일자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에서는 실제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예요. 누가 와서 직접 신청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직접 내가 필요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유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직접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로라는 사이트, 서울시의 고립가구 지원센터라던가 1인 가구 지원센터 포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검색어를 넣어서 관련된 서비스를 찾아보시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신청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다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크게 마음 먹고 한번 동주민센터에 나가세요. 행정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나가셔서 복지 담당이라던가 담당자에게 이런 지금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들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